앱 인벤터 프로젝터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사용한 간단한 퀴즈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리스트라는 걸 처음 보게 될 건데요. 리스트가 어떤 건지 그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정보를 담기 위해서 변수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변수를 하나의 그 컵에 우리가 좀 비유를 했었죠. 그래서 컵이 있다 그러면은 이 컵에 물이 담길 건지 아니면 뭐 오렌지 주스가 담길 건지 간장이 담길 건지 이 안에 담기는 것에 따라서 이 컵의 가치가 결정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변수도 컴퓨터에서 혹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이건 역시도 하나의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의 램상에서 메모리상에서 어떤 정보를 담는 공간이 변수였습니다. 즉 메모리에 어떤 정보가 담기게 되는데 이 정보를 우리가 읽어올 때 혹은 그 메모리 안에 어떤 정보를 쓸 때 그 정보가 있는 위치에 대한 이름 그것이 변수였죠. 즉 변수는 하나의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됩니다. 변수는 하나의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공간을 준비를 해서 그 안에다가 담아두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읽든지 혹은 그 안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든지 그렇게 쓸 수 있었는데 오늘 다룰 리스트는 이 변수랑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변수는 하나의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리스트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 조금 더 큰 그릇. 이를테면은 이제 변수를 하나의 컵이라고 따진다 그러면 리스트는 여러 개의 컵들이 모여 있는 좀 커다란 상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마치 달걀이 한 판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냥 변수 하나 두 개 이렇게 그 개별적인 변수가 이제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여러 개의 변수들이 마치 집합처럼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는 이런 형태도 또 필요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다루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내가 앱 인벤터를 사용해서 여러 학생들의 이제 성적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혹은 여러 학생들의 100m 달리기의 기록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20명이다 혹은 60명이다 혹은 200명이다 그랬을 때 뭐 20개, 60개, 200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쓰기는 조금 불편하겠죠. 즉 이럴 때는 변수를 20개, 20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변수가 아닌 200명의, 20명의 신호들을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집합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은 그 모든 프로그램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제 다 가지고 있고요. C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열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파이썬에서 가지고 있는 게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 이런 구조들인데 이 앱 인벤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리스트는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와 좀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 인벤터를 이제 공부를 할 때 만약에 파이썬을 조금 알고 있다 그러면 이 파이썬에서 리스트와 앱 인벤터의 리스트가 굉장히 유사하다,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배열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배열이라는 게 사실 앱 인벤터에서는 이 배열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앱 인벤터는 배열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통적인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 배열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저장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걸 이제 배열이라고 말합니다. 배열은 이제 C 언어 같은 데서나 이제 자바나 이런 데서 다 사용이 되는데, 선언할 때 사용되는 이제 정해진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호를 붙여서 일반적인 변수하고는 조금 구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앱 인벤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언어들에서 이제 배열을 어떻게 쓰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메모리상에서 이런 배열 혹은 변수들이 어떤 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같은지, 유사한 점과 차이점,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좀 잠시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열은요, 일반적으로 같은 자료형의 자료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수만 저장하는 배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수만 저장하는 배열, 혹은 문자열만 저장하는,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자료형들을 저장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배열입니다. C에서 사용하는 배열은 그래서 그 배열 자체를 만들 때 그 배열 안에 담길 수 있는 그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int라는 게 이제 정수형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변수를 만들 때 변수 이름을 주고 그 변수 이름 앞에 이 변수 안에 담길 정보가 어떤 정보가 담길 것인지를 미리 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은 이 변수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변수의 크기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 어떤 값을 담을 때 넘치는 값은 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넘치는 값은 담지 못하고 그냥 다 버려지거나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즉, 이 변수를 만들면서 int 정수형만 담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릇으로 둔 거예요. 작은 그릇으로 둬서 여기에 큰 것을 집어넣게 되면 큰 것 중에서 일부만 담기고 나머지는 버려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정수형으로 만들었으면 변수를 거기에는 정수만 넣어라. 이게 이제 C에서 하는 얘기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C에서 배열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이 배열이 정수형 변수처럼 정수형 배열을 선언을 합니다. 배열 만들 때는 이름을 똑같이 쓰고요. 변수 만들 때처럼 그렇게 똑같이 이름을 쓸 거고, 뒤에다가 얘가 배열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대괄호를 붙여줘요. 대괄호를 열고 닫고 해주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 안에 쉽게 말해서 변수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int 타입의 정수형 변수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배열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즉, 정수형 변수가 4개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배열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배열에는 같은 자료형이 int라는 그 정수라는 같은 자료형이 4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배열의 모습입니다. 이게 좀 전통적인 배열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이 배열이 컴퓨터에서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변수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자리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제가 이전에 그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어떤 정보를 컴퓨터가 다루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메모리에 램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램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들 중에서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정보, 내가 쓰려고 하는 크기가 비어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정보를 넣는 거죠. 즉, 길동이에 어떤 번호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수를 하나를 만들었을 때 이 변수를 만든다는 의미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저장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메모리상에서 어떤 특별한 주소 번지가 비어 있으면은, 지금 여기가 비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길동의 넘버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요 공간의 이름을 길동 넘버라고 이렇게 불러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 주소를 사용을 해서 모든 걸 처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주소를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소에 붙어있는 이름, 길동 넘버라는 이 이름을 사용을 해서 21이라는 값에 접근하거나 혹은 이 값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똑같이 student number라는 이게 마치 변수처럼 되어 있지만 얘는 정확하게는 변수가 아니라 변수라고 불러도 상관없기는 한데요. 변수가 아니라 배열이라고 했죠. 자, 배열이에요. 이 배열은 정수형 변수가 4개 모여있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요 int student number 그 다음에 4라는 저 숫자로 인해서 얘는 정수가 이렇게 11, 12, 13, 14 이렇게 4개의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4개의 공간, 즉 변수 하나일 때 차지하는 공간의 4배가 되는 그 공간을 이어서 가지고 있게 돼요. 이어서.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04번, 2005번, 2006번, 2007번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4개의 공간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이 안에다가 배열에 들어가는 값들을 집어넣고 여기에 배열의 이름인 student number라는 그 이름을 이 주소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2004, 2005, 2006 그 다음에 이거 띄고 여기 뭐 딴 게 들어있으니까 여기 2009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열은 무조건 4개의 값을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4개의 값을 쭉 이어서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이게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는 약간의 좀 두 가지인데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우선은 단점이 조금 많았어요. 단점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약에 이렇게 4개가 동시에 붙어서 비어져 있는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앞에 2개가 비어있고 뒤에 2개가 비어있다 그러면은 요 2개를 묶어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4개의 값을 집어넣어줄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배열은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배열에서는 2개를 따로따로 떨어뜨려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좀 단점이 됩니다. 자, 배열과 리스트의 배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리스트와 배열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 배열과 리스트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둘 다 같은 거는 뭐냐 그러면 순서가 있는 동일한 자료, 순서가 있는 자료의 모음이라는 뜻이에요. 리스트도 그렇고 배열도 그렇고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서 첫 번째 값이 있고 두 번째 값이 있고 세 번째 값이 있고 네 번째 값이 있어요. 쭉 가다가 끝 값까지 처음과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여기 배열을 우리가 이렇게 써줬을 때 11, 12, 13, 14 4개의 값이 쭉 순서대로 있는 것처럼 얘는 첫 번째 값이에요. 그리고 얘는 두 번째 값이고 얘는 세 번째 값이고 얘는 네 번째 값이고 이거는 배열에서도 그렇고 리스트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즉 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서 얘는 맨 처음에 있는 거니까 인덱스가 보통은 0부터 시작을 해요. 인덱스가 0번, 인덱스가 1번, 인덱스가 2번, 인덱스가 3번. 그래서 0, 1, 2, 3 총 4개의 인덱스를 가지는 배열이 되는 거죠. 리스트 역시도 똑같이 순서가 지금 얘는 리스트는 아니지만 얘를 리스트라고 하면 얘가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즉 둘 다 순서가 있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배열은 이제 순서가 있으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 모두 같은 동일한 타입이에요. 동일한 타입. 다 정수 타입이거나 다 실수 타입이거나 다 문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자료들이 모여 있게 됩니다. 배열은 동일한 자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이제 묶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리스트는 동일한 자료를 모아도 상관없고 다른 자료를 모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서만 있으면 돼요. 순서만.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배열은 반면에 다양한 자료, 다른 자료들은 모으지 못하고 이를테면은 이름하고 학번하고 몸무게, 키, 사는 곳 주소 이렇게 다 다르죠.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이 사는 곳, 전화번호 이렇게 네 개의 자료를 모았어요. 얘를 리스트에 담을 수는 있는데 배열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배열에는 왜냐면 동일한 자료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갔다가 주소라는 문자열까지는 괜찮은데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숫자가 되겠죠. 즉 정수로 취급해야 되는 데이터하고 문자열로 취급해야 되는 데이터가 배열에는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리스트에는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스트가 더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리스트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C의 배열보다는 리스트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컴퓨터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진보가 됐죠. 더 많이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자체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한 가급적 알고리즘적으로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최근에는 컴퓨터 자체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걱정들은 조금 좀 접어뒀어요. 이런 걱정들은 약간 접고 대신에 조금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빨리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이제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하게 여러 사람들이 협업하면서 좀 더 멋있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있어서 어떤 화두라고 그러면 예전 컴퓨터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낙후됐던 초창기에는 어떻게 하면 그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서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였다는 얘기예요. 즉 예전에는 그래서 배열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자료들을 모두 다 동일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배열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양한 자료를 다 집어넣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찾아주자. 예전 컴퓨터보다 훨씬 빨라졌으니까 리스트를 사용해서 써도 사람이 인식하고 사람이 뭔가를 찾아내고 뭐 보고 이제 화면에 출력하고 프린트 출력하고 이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요게 그래서 리스트를 현재 많이 사용하게 된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리스트하고 배열 두 개가 있을 때 리스트는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용은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동시에 단점은 뭐냐 그러면 배열에 비해서 리스트를 처리할 때 훨씬 더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즉 처리할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이제 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요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위쪽에 있는 게 배열이에요. 10, 15, 20, 25, 30 이렇게 5개의 값이 하나의 배열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값이 하나의 배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5 두 번째 값을 없애고 싶어요.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얘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값을 없애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없애면 되죠. 이렇게 없애면 돼요. 얘를 없애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두 번째 자리가 비었으니까 배열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자리가 중간에 뭔가가 비면은 안 돼요. 배열은. 즉 중간에 뭘 하나를 삭제를 한다는 얘기는 뒤쪽에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쭉 이제 다시 올라와서 이 자리를 채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물론 억지로 그냥 얘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놔도 상관없긴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이렇게 또 끄집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또 이제 귀찮아지겠죠. 가지고 오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거를 두 번째 자리로 이제 복사를 해야 되고, 네 번째 자리를 세 번째 자리로 복사해야 되고, 다섯 번째 거를 네 번째 자리로 복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쭉 하나씩 다 땡겨가지고 앞으로 붙이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있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면 되겠지만은 중간에 있는 걸 하나를 없앨 때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앞으로 끌어당기든지 뭐 중간에 하나를 넣으면은 다 뒤로 하나씩 밀든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자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려고 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불편하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5개만 있는데 이게 한 5,000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00개 있는데 앞에서 두 번째 게 삭제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리부터 끝까지 5,000번째 자리까지를 다 일씩 앞으로 땡겨와야 되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겠죠. 5,000개, 5만 개, 50만 개 빅데이터 가지고 이런 걸 처리를 한다. 이게 또 이제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얘는 이제 리스트예요. 자, 리스트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얘네들은 제가 지금 사각형을 다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다 그냥 제가 편하게 하려고 다 과일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었지만요. 이게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과일 이름, 하나는 이거를 팔고 있는 뭐 사람 이름, 하나는 그 가격, 그 다음에 하나는 현재 가게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개수, 하나는 중량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리스트 안에 뭐 이름하고 뭐 중량하고 이제 가격하고 개수하고 뭐 판매자하고 이런 식으로 쭉 다 넣어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리스트는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 두 번째 값과 세 번째 값,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값들이 다 연결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값 다음에 두 번째 값이, 두 번째 값 다음에 세 번째 값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얘가 하나의 리스트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배열에서처럼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걸 우리가 좀 빼버렸어요. 자,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토마토, 멜론 있었는데 바나나를 뺐어요. 가게에서 지금 다 팔렸어요. 다 팔려서 이 자리에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빠졌죠. 이게 빠지는 순간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으로 연결돼 있었고 두 번째 것이 세 번째 것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요 둘 사이가 지금 떨어져 버리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까 배열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걸 다 하나씩 앞으로 이렇게 밀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줄을 세웠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굳이 세 번째 있는 거를 두 번째 자리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선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자리 게 빠지면서 그냥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던 것을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던 것을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 선만 하나 이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뭐 링크드 리스트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배우거나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런 알고리즘을 배우면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써서 얘가 중간에 뭐가 하나 빠지더라도 뒤쪽에 있는 즉 얘가 5,000개의 과일이 있었을 때 두 번째 과일이 빠진다고 해서 세 번째부터 5,000개까지 다 앞으로 한 자리씩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번째 자리 과일이 빠져버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던 그 화살표를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게 이것만 하나 고쳐주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손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나머지는 손댈 게.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배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뭘 하나를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걸 다 뒤로 또 한 칸씩 밀어야 되잖아요. 반면에 얘는 어떻죠? 중간에 뭘 하나를 여기다 넣는다 그러면 요 사이에다 뭘 넣고 싶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뒤로 미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걸 하나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거하고 여기 연결되는 것들 집어넣는 거하고 어디에 연결될 건지에 대해서만 화살표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끝이에요. 그래서 얘가 리스트의 이제 하나의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뭐 링크드 리스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C에서는 링크드 리스트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 없기는 하지만 다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앱 인벤터에서도 예전에는 리스트라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 없었는데 점점 이제 앱 인벤터의 블록들이 새로운 언어들, 특히 이제 파이썬 같은 언어들로부터 이제 많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리스트라는 게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리스트에 대한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주 예전에는 리스트라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자, 리스트라는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요런 이제 배열과 이제 비교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하나 집어넣는 게 되게 쉬워졌어요. 하나를 빼는 것도 쉬워졌고 집어넣는 것도 쉬워졌고 배열에 비해서 리스트가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졌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리스트가 정말 좋은 거냐?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이제 이런 빼는 것도 쉽고 넣는 것도 쉬우니까 사실은 그게 큰 문제는 없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쭉 써주면 돼요. 자, 반면에 여전히 C에서 이런 배열을 쓰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값들은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다 정수다, 혹은 다 실수다, 혹은 다 문자열이다. 이런 식으로 같은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각형의 크기는 이 네 개가 다 완벽하게 동일하게 같은 크기란 얘기예요. 같은 크기. 뭐 쉽게 얘기해서 얘가 16비트짜리면은 이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네 번째 것도 다 16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값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는 16비트, 하나는 32비트, 하나는 8비트 이런 식으로 배열은 구성이 안 돼요. 배열은 무조건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원소들이 다 똑같은 크기를 갖도록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크기란 얘기는 20, 25 이게 아니라 이 20이라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16개의 비트를 쓰면은 여기 25에서도 똑같이 16개의 비트를 쓰고 30에서도 똑같이 16개의 비트를 쓴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모든 사각형들이 같은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맨 앞 10이 있는 이 주소를 알았을 때 10번째 즉 10이 맨 앞이라 그러면 그 다음 10번째에 있는 그 값을 찾고자 할 때 그 주소 번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가 16이라고 하면은 16비트라고 하면 10번째에 있는 거는 16 곱하기 10해서 160번째 비트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게 찾으면 돼요. 만약에 1000번째를 찾는다 그러면 역시 하나당 16이고 곱하기 1000 해주니까 16,000이죠. 여기서부터 세 가지고 16,000번째에 있는 그 값을 읽어주면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값이 찾아진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값이. 제가 지금 뭐 비트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걸 비트로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바이트 단위로 읽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앞에 있는 값과 579번째 값 그리고 뭐 977번째 값 3297번째 값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곱셈만 가지고 그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값들을 다 건너뛰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는 게 배열에서는 쉽다는 얘기예요. 컴퓨터 기준으로 봤을 때. 반면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맨 앞에 애플이 있고 얘가 그래프로 연결이 되죠. 그래프 다음에 듀리안으로 가고 듀리안에서 토마토로 가고 토마토에서 멜론으로 가요. 즉 우리가 멜론이 있는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애플부터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번째 자리로 순서대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5개였는데 5,000개짜리다. 5,000문제 거를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부터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쭉 하나씩 가서 5,000번이 될 때까지 찾아간 다음에 그곳에 있는 거를 읽어야 돼요. 즉 얘네들은 하나하나가 다른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다 다른 곳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제 편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빠른 계산을 하는 데는 리스트는 배열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빅데이터란 얘기가 나오고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인공지능 이제 머신러닝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많은 복잡한 혹은 굉장히 많은 계산들을 해야 될 때는 리스트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런 C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에 있는 배열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정확하게 같은 크기가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고 얘네들을 행렬을 계산해서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훨씬 계산량이 많아지더라도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리스트와 행렬은 이제 약간의 사용 범위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한 과학 계산용 이런 이제 수치 연산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배열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계산량이 많고 계산해야 될 것들이 많고 반복적으로 계산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때 리스트를 쓰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반면에 행렬 같은 경우는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수치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애플, 그레이프, 듀리안, 토마토, 멜론 이런 식으로 쭉 뭔가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행렬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답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워요. 그때는 그냥 리스트 구조를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리스트 구조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트의 구조를 쓰는 게 훨씬 좋고요. 반면에 수치 계산을 해야 된다. 수치 계산도 반복적이고 많은 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배열을 쓰는 게 낫습니다. 그거 빼고는 웬만하면 그냥 리스트 구조를 쓰는 게 이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앱 인벤터에서도 배열이라는 거는 아예 없고요. 그냥 리스트만 있습니다. 리스트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블록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공통 블록에 보면 리스트라는 요 블록이 있고 이 블록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시면은 오른쪽에 아래쪽에 다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 개의 리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블록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한번 좀 사용을 해볼게요. 사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할 거 좀 간단한 것만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 건데요. 서울, 도쿄, 베이징, 하노이, 방콕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수도죠. 5개 국가에 대한 수도들만 쭉 묶어가지고 사실은 요거 하나하나가 변수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서울이라는 요 문자열이 변수 하나에 들어가야 되고 도쿄가 변수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5개의 변수에 들어가야 될 그 내용들을 하나의 리스트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리스트 안에. 그렇게 해가지고 요 리스트의 이름을 퀴즈 캐피탈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퀴즈 캐피탈로 5개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퀴즈 네이션 해가지고 각 국가별 국가 이름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서울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도쿄에 해당되는 일본, 베이징에 해당되는 중국, 하노이에 해당되는 베트남, 방콕에 해당되는 태국 이런 식으로 5개의 수도와 5개의 나라를 각각 다른 리스트로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하나의 리스트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2개를 묶어가지고 서울과 대한민국을 묶어서 리스트를 만들고 도쿄와 일본을 묶어서 리스트를 만들고 베이징과 중국을 묶어서 리스트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다시 묶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수도들을 하나로 묶었고요. 나라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대신에
위치는 똑같아야 돼요. 맨 앞에 있는 게 서울, 대한민국. 이제 두 개가 서로 이제 쌍으로 묶여야 되니까. 즉, 두 번째가 도쿄하고 일본이죠. 일본의 수도가 도쿄. 세 번째 중국의 수도 베이징. 네 번째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다섯 번째 태국의 수도 방콕. 이렇게 다섯 개의 나라와 다섯 개의 그 수도, 국가별 수도들을 같은 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좀 묶어서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리스트 블럭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걸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전역 변수로 퀴즈 네이션이라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리스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길이를 구하면은 이 길이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봤던 이렇게 다섯 개의 보통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섯 개의 원소로 구성된 퀴즈 캐피탈이라는 리스트가 있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원소로 구성된 퀴즈 네이션이라는 리스트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요 다섯 개의 원소라는 얘기가 곧 이 5라는 숫자가 이 리스트의 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길이. 그래서 퀴즈 네이션에 대한 길이를 구하면은 얘는 5가 되겠죠.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얘가 5가 될 거고요. 이 5하고 전역 변수로 인덱스 값, IDX 값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오른쪽 게 더 크면 전역 변수 값보다 이게 더 크면 참이다 혹은 거짓이다 이게 나오겠죠. 오른쪽 게 크면은 참이 될 거고 오른쪽 게 크지 않으면 즉 전역 변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얘가 5가 되거나 혹은 6이 되거나 7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참이 아니죠.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 될 거고 거짓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또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 위치 되어 있는데 위에는 리스트를 집어넣을 거고 아래쪽에는 위치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리스트는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리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죠? 서울, 도쿄, 베이징, 하노이, 방콕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섯 개의 값이 들어가 있고요. 이 다섯 개의 값에 대한 위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즉 리스트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모든 값은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 주소는 이제 램상에 있는 그런 주소는 아니고 보통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리스트 안에서 이 원소가 들어있는 리스트 안에서 몇 번째인 건지 몇 번째에 해당되는 건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울은 맨 앞에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보통 컴퓨터를 많이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컴퓨터에서는 보통 0부터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덱스 0번하고 서울이 있는 거고 1번하고 도쿄가 있는 거고 뭐 2번하고 베이징이 있는 거고 3번하고 하노이 그리고 4하고 방콕 이렇게 이제 둘씩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 값을 집어넣어 주고 그 위치에 해당되는 리스트의 그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될 수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사용해서 이제부터 좀 이런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걸 만들어 볼 건데 이걸 만들어 보기 전에 잠깐 우리가 그 리스트 블록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보고 이것들을 좀 잠깐 사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선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여기서 우리가 리스트에 대한 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블록 단 가셔서 여기 리스트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뭐 빈 리스트 만들기, 항목 추가하기, 리스트에 있는가, 뭐 길이 구하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있죠. 이렇게 쭉
여러 개의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뭐 CSV로 이제 바꾸는 거 혹은 CSV로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기는 한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리스트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만들기가 있고요. 빈 리스트 만들기도 있어요. 여러 개의 항목을 가진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빈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어디에 저장을 하냐 그러면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냥 myList라고 한번 이름을 줘볼까요? myList라는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자, 요게 떨어져 있으면 얘는 그냥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라는 얘기는 어떤 값 하나만 담을 수 있는 변수예요. 어떤 값 하나만 담을 수 있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빈 리스트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더 이상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리스트의 이름이 돼요. myLis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단 여기 보니까 이 리스트는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리스트는 현재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다는 얘기는 안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리스트를 비어 있는 거를 먼저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비어 있는 거를 왜 만드냐 그러면은 안에 지금 몇 개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를 때, 근데 리스트를 쓴다는 것만 할 때, 그때는 먼저 비어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리스트 안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중에 채워 넣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리스트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 좀 넣고 싶으면은 다시 리스트 만들기는 여기 지금 만들었죠. 빈 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또 만들 필요는 없고요. 새로운 걸 또 만들어 보면 되겠죠. 이를테면은 여기는 myList 아까 만들었으니까 얘는 myList2라고 할까요? 위에 있는 거는 그냥 myList고 두 번째 있는 건 myList2입니다. 두 개의 리스트를 지금 만든 거예요.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리스트에는 안에 들어갈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채워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아이콘 클릭을 해가지고 항목을 내가 몇 개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제 세 개의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복잡한 걸 집어넣기보다는 그냥 숫자만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000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myList2라는 요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myList는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인 거죠. 안에 지금 아무것도 이제 들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실 세 개 값이 셋 다 0이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값인지 두 번째 값인지 세 번째 값인지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우니까 얘를 1과 2와 3으로 이렇게 한번 좀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myList2 안에 이제 어떤 값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값들을 꺼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한번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출력을 하려면은 이 디자이너 탭으로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 화면에 좀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블 1의 텍스트, 레이블 2의 텍스트, 두 개의 텍스트가 나오게 하고 아래쪽에다 버튼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버튼 누르면은 위에다가 아래다가 이제 두 줄에 걸쳐서 간단하게 리스트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 이제 보여지도록 그렇게 한번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록 탭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레이블 1에 이제 보니까 뭐가 쭉 있죠. 자,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레이블 1에 배경색이 아니라 텍스트에다가 myList 1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고요.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블 2에 있는 텍스트에다가 자, myList 2에 들어있는 저 값을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는 볼 수 있겠죠.
빈 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고 얘는 1, 2, 3 요 세 개가 나올 것 같네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연결 눌러주시고 AI 컴패니언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AI 컴패니언 연결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뭐 뜨겠죠? 뜨고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위쪽에는 현재 비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각형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1, 2, 3 왼쪽에 있는 대괄호가 열리는 부분하고 1, 2, 3 오른쪽에 있는 대괄호가 닫히는 부분, 이게 지금 두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그 직사각형 모양이 되기는 했지만 쟤는 속이 비어 있는 왼쪽은 열리는 오른쪽은 닫히는 이제 대괄호가 이제 위에 있습니다. 즉 마이리스트는 현재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다 보니까 그냥 출력을 했을 때 저렇게 나오는 거고 마이리스트 2에는 지금 값이 1과 2와 3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저런 모양으로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여기 블럭에 보면은 자, 리스트에 보면은 항목을 추가하는 게 있었고요. 우리가 리스트를 만드는 건 해봤고요. 이제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추가를 한다는 얘기는 버튼 하나를 눌러가지고 좀 추가를 시켜볼까요? 여기다가 버튼 1을 눌렀을 때 그냥 보여주지 않고요. 눌렀을 때 리스트에다가 어떤 항목을 추가를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어떤 리스트에다가 마이리스트2, 마이리스트1 중에서 마이리스트1에다가 해볼까요? 현재 비어 있으니까 마이리스트1이라는 리스트가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값을 하나를 추가를 시켜볼게요. 어떤 값을 추가를 시킬까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1씩 증가되게, 아니 10씩 증가되게 한번 해볼까요? 10씩 증가되게. 자, 그러면은 10씩 증가되게 한다는 얘기는 누를 때마다 값이 계속 증가돼야 되겠죠. 값이 계속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변수가 들어간 다음에 변수가 누를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10씩 증가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10씩 증가돼야 되니까 수학 함수에서 더하기 기호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변수 값을 가지고 오고 그 변수 값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변수, 전역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보고요. count cnt라고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작하는 값을 1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10,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씩 증가하게 좀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리스트라는 리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항목을 추가할 건데 어떤 걸 추가할 거냐 그러면 요 cnt라는 저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10을 더해서 넣겠다는 얘기죠. 10을 더해서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요 위에서 cnt에다가 10을 더해주는 코드를 하나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덧셈 하나 집어넣어주고 변수에서 전역 변수 저장하기 cnt에다가 어떤 걸 넣어줄 거냐 그러면 cnt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을 더해서 자 cnt 값 더하기 10 해가지고 이제 cnt 값을 새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부터 들어가겠네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얘가 10을 그대로 두고 싶으면은 이 부분을 위로 올리고 얘를 맨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줘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버튼을 눌렀을 때 전역 변수 값을 먼저 적용을 하고 나중에 얘를 10을 더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먼저 10을
더해주는 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해줘도 되고, 그럴 때는 요 초기 값을 10으로 해주지 않고 0으로 해주면 똑같이 되겠죠. 정말 그렇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면은 클릭할 때마다 10, 20, 30, 40, 50, 60.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어요? 한 번 더 누르면 뒤에 70이 들어오겠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맨 처음에 0이었어요. 0이었는데 여기 버튼을 클릭할 때 CNT 값이 0에서 10을 더해서 10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마이리스트라는 리스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리스트의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지금 집어넣은 10이라는 값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맨 앞에 있지만은 이게 맨 처음에는 비어 있었잖아요. 비어 있는 리스트의 맨 마지막 부분에 1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20으로 CNT 값이 만들어지고 20이라는 값이 맨 뒤에 들어오겠죠. 자, 항목을 추가하는 거는 중간에 삽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맨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맨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10, 20, 30, 40, 50, 60, 70이 된 거고, 한 번 더 누르면은 현재 카운트 값에다가 또 10을 더한 80이라는 값이 맨 뒤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가할 수 있다. 자, 변수랑은 조금 다르게, 변수는 지금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스트는 우리가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다가 빈 걸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조금만 더 볼까요? 우선 여기 보면 위치 구하기라는 것도 있고요. 뭐 항목 선택하기, 삽입하기라는 것도 있어요. 삽입하기는 뭐냐 그러면 버튼을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말고 버튼 2 하나 더 넣어 볼까요? 버튼 1, 버튼 2. 자, 버튼 2는 삽입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얘는 삽입을 하는 건데, 자, 버튼 1을 누르면은 요 첫 번째 거 마이리스트라고 하는 첫 번째 리스트에다가 계속해서 그 뒤에다가 10, 20, 30, 40 이거를 추가를 해주는 그 기능이라 그러면, 버튼 2는 마이리스트 2 두 번째 거 1, 2, 3으로 돼 있었죠. 1과 2 사이에다가 저기에다가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20, 30 이걸 집어넣도록 하죠. 똑같이. 자, 리스트는 마이리스트 2를 사용을 할 거고요. 위치는 여기니까 이제 1번이라고 한번 할게요. 위치는 1번. 1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항목은 역시 똑같이 CNT 값을 사용을 할까요? CNT 값은 위에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10씩 증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버튼 2를 클릭했을 때도 증가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를 더 만들어 놓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CNT2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기 값은 0으로 해놓고요. 자, 그래서 CNT2 역시도 이제 가져오기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줄 거예요. 집어넣어 줄 건데 버튼 2를 클릭할 때마다 10씩 증가되게 그렇게 또 만들어 볼게요. 10씩 증가되게 만드는 거는 위에 있는 거 그냥 가져다가 요것만 고쳐가지고 쓰면 될 것 같죠? CNT2로 얘도 2로 이렇게 해서 0부터 시작했으니까 10을 더해서 저장하고 그걸 이 자리에다 집어넣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버튼 1 클릭하면은 위가 이제 10씩 증가할 거고요. 버튼 2 클릭하면 아직 안 되네요. 제가 하나 실수했죠. 보니까 버튼 2를 클릭했을 때 레이블 1, 레이블 2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거를 우리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레이블 1과 레이블 2 값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질 수 있게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마이 리스트 1, 2를 각각 가지고 와서 레이블 1, 레이블 2에 이제 보여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얘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걸 클릭하면은 뒤에 계속 10씩 증가된 게 쌓이게 될 거고요. 버튼 2를 클릭하면은 앞쪽에 나오죠. 맨 앞쪽에 나오네요. 맨 앞쪽에. 그래서 위치 1번이니까 1번으로 맨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얘를 2번으로 고쳐주면 앞부터 시작이니까 1번, 2번, 3번. 즉 얘가 1번, 2번, 얘가 2번이네요. 2번 자리에 인서트를 하게 될 겁니다. 깔끔하게 좀 지워주고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연결이 됐는지, 자, 아래쪽 거 눌러보면 여기 2번 자리에 지금 중간에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위에 거는 맨 끝자리에 들어가는 거였고요. 항목 추가하기는, 항목 삽입하기는 위치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두 번째 위치, 그 자리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0, 70, 80, 90 계속 10씩 증가하면서 여기 2번 자리에 새로운 값이 들어가고 나머지 값들은 뒤로 이렇게 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항목을 추가도 해봤습니다. 추가해 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찾아서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쭉 사용을 해보시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삭제하기죠. 어떤 위치에 있는 값을 삭제하는 거, 이거 쭉 할 수 있고, 교체하기는 위치 값을 주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교체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리스트가 비어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이제 블록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앱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이제 스크린 두고, 여기 레이블 있고요. 여기는 레이블 문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 OX 나오게 해주고,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는 박스가 있고, 이제 버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를 시작하는 거 하고요. 스타트. 그 다음에 넥스트는 그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버튼하고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는 버튼,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서 간단하게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앱 인벤터를 이제 아까 있었던 이거를 우리가 계속 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이건 다 그냥 지우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지우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새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낫겠네요. 새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퀴즈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한번 이렇게 집어 넣어 보세요. 조금 전에 봤던 그 화면 쭉 구성하시면서 위에다가는 국가 수도 퀴즈, 이렇게 레이블을 넣으면 되겠죠. 레이블 넣어서 국가 수도 퀴즈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위치는 너비를 부모 위치에 맞추기, 이렇게 부모 요소에 맞추게 해주시고,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텍스트 정렬 가운데로 이렇게 해주시고, 글씨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글씨 크기를 조금 키워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 정도로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금 저는 이제 배경색을 노란색을 한번 넣어봤어요.
조금 이제 강조되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할 때마다 이제 이게 좀 종종 끊어지기는 하는데요. 이제 앱 인벤터에 AI 컴패니언을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은 이게 진행될 때마다 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저는 스마트폰을 이제 화면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연동을 해놔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직접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아래쪽에다 이제 문제라고 레이블을 또 하나를 넣어보겠습니다. 왼쪽에 문제라고 이렇게 출력되게 해보겠죠. 다가 텍스트 문제 출력을 해주시고, 글씨 크기는 아까 20보다는 조금 작게 18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아래쪽에 실제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레이블을 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얘는 이제 또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니까 여기도 그냥 텍스트는 똑같이 문제라고 해놓을게요. 문제라고 해놓고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게, 가로를 꽉 채우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낫겠죠. 글씨 크기도 14, 16 정도 혹은 16이나 18 정도 적당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18로 해놓겠습니다. 약간 크게. 그리고 배경색을 제가 뭐 적당한 걸 썼네요. 배경색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봐서 적당한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밝은 회색을 쓰겠습니다. 밝은 회색.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맞는지 틀리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레이블을 밑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주고, 여기다가는 텍스트를 OX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OX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역시 정렬은 가운데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꼴도 아까 봤던 것처럼 18 정도로 좀 크게 해주고, 자,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게 이제 괄호를 꽉 채워주는 게 낫겠죠.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저는 배경색을 청록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됐군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고, 그 아래쪽에다가 실제로 답을 내가 넣어야 되는 이제 그 텍스트 박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텍스트 박스를 아래쪽에다 넣어주고, 그 박스 옆에다가 버튼을 넣어줘야 되는데, 한 줄 안에 텍스트 박스하고 버튼을 둘 다 집어 넣으려면은 여기 레이아웃의 수평 배치, 이걸 집어 넣어주면 되죠. 레이아웃의 수평 배치 넣어주시고, 수평 배치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놓은 다음에 여기 위에 있었던 텍스트 박스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버튼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만들어졌네요. 아래쪽에 이제 버튼 두 개를 또 더 넣어야 되는데, 우선 텍스트 박스하고 버튼에 대해서 텍스트 박스를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놓고, 버튼도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버튼 1의 텍스트를 저는 그냥 엔터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거의 50대 50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이제 너무 큰 것 같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대략 4분의 1로 생각을 하든지 혹은 3분의 1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비를 3분의 1 정도 생각하면 33% 혹은 30% 정도 이렇게 맞춰주면은 여기에 맞춰서 왼쪽에 있는 이제 박스, 텍스트 박스의 너비가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한 번 더 수평 배치 아래쪽에 넣어주고, 얘를 이제 다시 한번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이렇게 고쳐준 다음에 이 안에다가 우리가 버튼을 두 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선택해서
버튼 2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의 이름은 퀴즈를 시작하는 거니까 스타트라고 이름을 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그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는 거니까 넥스트라고 주겠습니다. 잘못 썼네요. 넥스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겠습니다.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추기. 자, 그러면 둘 다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좀 잘 만들어졌죠. 지금 이제 저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그냥 상관없고요. 혹은 조금 더 여기 텍스트 박스 여기 글자 들어가는 게 약간 위쪽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여기 수평 배치 텍스트 박스와 버튼이 위치한 곳에 있는 수평 배치를 클릭을 해서 얘의 수평 정렬이 가운데가 되게 하고 수직 정렬이 가운데가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될 거예요. 저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예. 여기는 지금 가운데로 잘 모여져 있는 게 이제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다 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서 화면 구성하는 것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사용해서 디자이너 블럭을 디자이너 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한다 그러면 여기 레이블 이제 레이블 4개 있고 텍스트 박스 하나 버튼 1, 2, 3 있는데 이것들의 이름을 좀 우리가 이제 구별하기 쉬운 것들로 좀 다시 이제 고쳐주는 게 좋겠죠. 자, 이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국가 수도 이름은 사실은 이제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얘는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두고요. 얘는 혹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름 바꾸기 해서 레이블 2라고 하지 말고 레이블 번호라고 하겠습니다. 번호. 자, 여기 이제 문제 번호가 들어가게 해줄 거고요. 여기 이쪽에 있는 세 번째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 레이블이죠. 그래서 레이블 문제라고 레이블의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 여기 OX 들어가는 부분은 OX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레이블 OX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기 이제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 배치 텍스트 박스. 이거 텍스트 박스는 굳이 뭐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지만 그냥 우리가 박스 입력이라고 특징을 좀 걸어 놓겠습니다. 박스 입력이라고 써놓고요. 이름을 바꿔주고요. 이제 버튼 1, 2, 3인데 버튼 1은 엔터 키죠. 요거 엔터. 이름 똑같이 그냥 버튼 엔터.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얘는 스타트 넥스트니까 둘 다 이름을 그대로 버튼 스타트하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버튼 넥스트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이름만 봐도 지금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블록창에 가서 코딩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퀴즈 앱의 이제 기본적인 외형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딩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코딩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퀴즈 앱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고 있고요. 이 퀴즈 앱을 리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어넣고 이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이제 1대1로 맞춰가지고 퀴즈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뭐 국가 수도 퀴즈 문제 나올 수 있게 해놓고 아래쪽에다가 위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아래쪽에 우리가 답을 넣고 엔터를 누르면은 그러면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스타트는 시작할 때 그 넥스트는 그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코드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거고요. 리스트를 만들 거고 이제 퀴즈 캐피탈에 대한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퀴즈 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 두 번째 리스트를 만들고 둘 다 같은 위치에 나라와 수도 이름이 서로 이렇게 1대1로 매칭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버튼 스타트를 클릭했을 때 우선 전역 변수 인덱스 값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고 yes count 값에다가 맨 처음에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퀴즈 디스플레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함수 이름이 퀴즈 디스플레이니까 퀴즈를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함수겠죠. 이런 함수를 호출을 해볼 거고요. yes count 초기값, 인덱스 초기값 각각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요 뒤에 이제 퀴즈 디스플레이 함수 만든 거니까 이걸 보면은 레이블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 레이블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각각에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다는 얘기죠. 문제 다음에 인덱스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제 1번인지 문제 2번인지 문제 3번인지 이렇게 합쳐져서 문자열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집어넣어 주면은 문제 1, 문제 2, 문제 3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보이게 할 거고요. 두 번째, 레이블 문제라고 되어 있는 곳의 텍스트 항목에다가는 리스트로부터 어떤 위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건데 가지고 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리스트 이름이 퀴즈 네이션이야. 즉 국가 이름이죠. 뭐 대한민국 1번, 뭐 중국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국가 이름을 가지고 올 건데 어디에 있는 걸 가지고 올 거냐 그러면 인덱스 번호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5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죠. 순서대로 가지고 와서 얘를 가지고 온 다음에 합치기를 할 건데 자 이를테면 대한민국 뭐 수도는 어디인가 뭐 이렇게 이제 그 문장을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집어 넣어주면은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이제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퀴즈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을 할 때 필요한 건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나라에 대한 리스트와 그리고 그 뒤에 묻는 질문은 똑같죠. 이제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인가, 일본 수도는 어디인가, 중국 수도는 어디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버튼 넥스트를 클릭했을 때는 이제 레이블 OX라고 되어 있는 곳 그리고 박스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곳 쪽에다가 레이블 OX에는 OX 둘 다 처음에 들어가게 될 건데 나중에는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하기에서 박스 입력 부분에 이제 비워 두겠다는 얘기예요. 입력 부분은 우선 비워놓고 딴 게 지금 들어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비워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덱스 값하고 퀴즈 네이션이라는 리스트에 있는 그 리스트의 길이하고 요 길이는 우리가 현재 5개의 나라를 집어넣을 거니까 5가 될 거고요. 인덱스 값이 5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요게 작으면 참이니까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킬 거고 아니라면 아랫부분을 실행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이면 위쪽을 실행을 시킬 건데 인덱스 값에다가 1을 더해서 수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퀴즈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퀴즈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얘가 다시 호출되면서 문제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화면에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니라는 얘기는 요 위에 있는 조건이 틀리다는 얘기니까, 즉 전역 변수 인덱스 값이 5 이상이 됐다는 얘기죠. 5 이상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얘가 5 이상이 되면은 메시지 창을 보일 건데, 알림원에 메시지에다가 요 알림원에 있는 메시지 창은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한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알림원에 있는 메시지 창은 그냥 팝업 창처럼 뜨는 거야. 팝업 창처럼 떠가지고 마치 우리가 모든 걸 다 끝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 때 화면에 뭐가 딱 떠가지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혹은 뭐 에러 메시지 나올 때처럼 이런 이제 팝업 창이 뜨는 거죠. 팝업 창이 떠가지고 정답의 개수는 이제 yes 카운트 개수를 세 가지고 몇 개입니다. 즉 맞았을 때마다 1씩 증가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니까 그 카운트를 세 가지고 이걸 화면에 이제 보여줄 겁니다. 제목은 퀴즈 결과고 버튼 텍스트는 이제 확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하기. 레이블 문제하고 레이블 번호의 텍스트에다가 각각 문제 그리고 문제 제로 이렇게 집어넣어 줄 겁니다. 초기화하는 거죠. 얘는 5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 끝내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버튼 엔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엔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쭉 봤더니 이제 지역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썼습니다. myAnswer라는 지역 변수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리스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myAnswer에다가 집어넣어 줄 건데, 퀴즈 캐피탈 수도 이름이 들어있는 리스트고요. 거기서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에 대한 수도 이름이 나오겠죠. 뭐 도쿄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서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값을 myAnswer에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비교를 할 건데 myAnswer하고 이게 진짜 answer예요. 이게 진짜 정답인 거고, 정답하고 내가 박스에 입력한 텍스트하고가 같은지 비교하는 거죠. 같으면, 그러면 요 부분 실행시킬 거예요. 같으면 yes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즉 한 문제 맞춘 거예요. 한 문제 맞췄으니까 정답에 대한 카운트 값을 하나를 더 증가를 시켜주고, 레이블 OX 부분에는 5가 맞았으니까 5가 나오게 해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틀린 거죠. 여기는 틀렸으면은 X 표시를 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기 yes 카운트는 그대로 변동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거고요. 자, 그리고 레이블 디버깅에다가 myAnswer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화면에 보여줄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다 됐으면은 이제 AI 컴패니언 열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퀴즈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괜찮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빌드에서 APK 파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가 올려놔도 되겠죠. 문제를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집어넣어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제가 지금 아까 알림 부분을 하나를 뺐는데요. 알림 부분을 하나를 좀 지금 추가를 시킬게요.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중간 정도의 알림이라는 게 있죠. 즉 문제 5문제를 다 푼 다음에 몇 개를 맞았는지 이걸 갖다 알려주는 그 팝업 창을 하나를 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알림창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화면에 들어가지가 않고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가 돼요. 즉 얘는 이 화면을 구성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특정 조건이 됐을 때만, 얘는 특정 조건이 됐을 때만 화면에 팝업 창으로 떴다가 다시 없어지는 그런 컴포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림창을 하나를 넣어 주시고요. 알림이라는 컴포넌트를 하나를 넣어 주시고 이제 블록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록 넘어가서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부터. 우선 전역 변수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서울, 도쿄, 베이징, 하노이, 방콕 이렇게 5개의 국가, 5개의 국가별 수도 이름들을 하나의 리스트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5개의 국가를 또 하나의 리스트에 담아서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만들기 항목을 우선은 5개로 만들게요. 이렇게 5개로 만들겠습니다. 복제하기에서 2개를 만들어 놓죠. 하나는 우선 여기 텍스트로 해서 다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둘, 셋, 넷, 5. 네, 다 됐습니다. 얘를 버리고 그냥 얘를 통째로 복사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는 이제 퀴즈 캐피탈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요 이름은 우리가 퀴즈를 푸는데 수도의 이름을 저장한 거니까 리스트의 이름을 퀴즈 캐피탈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는 퀴즈 캐피탈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거니까 퀴즈 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수도에는 우리나라부터 할까요? 서울 해주시고, 두 번째 도쿄 이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 베이징 중국이죠. 네 번째 하노이 베트남이죠. 마지막으로 방콕 태국이죠. 이렇게 5개의 국가별 수도 이름을 적어주시고 아래쪽에다가는 나라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중국, 베트남, 그리고 태국 이렇게 5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개의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2개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잘 만들었고요. 전역 변수로 yes 카운트하고 인덱스 값 여기 자주 사용을 하게 될 거니까 그것도 같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전역 변수 사용을 해서 몇 개 맞았는지 yes 카운트라는 제 이름의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처음에는 0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얘는 초기 값을 0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두 번째 전역 변수 두 번째로 인덱스를 집어넣어 줄 건데, 이제 다른 텍스트형 코딩들에서는 이제 많은 경우 인덱스가 0부터 시작되는데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얘가 1부터 시작이 되네요. 얘는 1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부터 시작되는 그 언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앱 인벤터가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학교에서 매트랩을 사용을 해보신다 그러면 매트랩 같은 경우가 인덱스가 1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몇 안 되는 좀 특수한 케이스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전역 변수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이제 각각의 버튼에 대한 거, 엔터, 스타트, 넥스트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선 스타트 버튼 클릭했을 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버튼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퀴즈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퀴즈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초기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얘를 눌렀을 때 항상 이게 중간에 얼마든지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맨 앞으로 1과 0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주겠습니다. 자, yes하고 인덱스하고 yes 카운트하고 인덱스 값을 각각 0과 1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 퀴즈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화면에 퀴즈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퀴즈를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그냥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수 만들어 봤었죠. 함수 블럭 눌러서 함수 만들기
이거 가지고 오시고요. 함수 만들기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저기다 넣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을 퀴즈 디스플레이, 퀴즈 disp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요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버튼 스타트를 누르면은 전역 변수를 초기화해주고 인덱스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퀴즈를 보여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자, 함수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함수는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오면 되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보여주는 거냐 그러면 앞에서 봤더니 이 자리에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레이블 문제라고 되어 있는 쪽에다가 문제를 보여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요 바로 위에 레이블 번호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즉 여기랑 여기 요 두 군데만 바뀌면 될 거예요. 레이블 번호하고 레이블 문제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시면서 같이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레이블 번호하고 레이블 문제를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레이블 번호, 레이블 문제 있네요. 레이블 번호 선택하시고 레이블 번호의 배경색은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텍스트를 이제 수정을 해줄 거고요. 레이블 문제에 역시 마찬가지로 배경색은 필요 없고 텍스트를 이렇게 수정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다가 그럼 어떤 걸 넣을 거냐? 1번, 2번, 3번, 4번 그거 넣어야 되죠. 그런데 그냥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 1, 문제 2, 문제 3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좋게 넣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 보면은 텍스트 합치기가 있었죠. 텍스트 합치기를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맨 위에 문제, 두 번째는 번호가 들어가게 하고 세 번째는 점이 이렇게 찍히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 맨 아래에다가는 이제 점이 찍히게 해주고 가운데는 우리가 여기 전역 변수 인덱스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시작할 때 문제라고 화면에 찍어주고 그 뒤에 전역 변수 인덱스 값이 1, 2, 3, 4, 5 그 중에 하나가 들어오겠죠. 여기에 들어올 거고 점 찍고 스페이스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그 뒤에 문제가 잘 나올 수 있겠죠. 번호가 제대로 나오겠죠. 자, 문제는 똑같이 이제 합치기 사용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은데요. 어디서 가지고 오면 되죠?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두 개만 있으면. 그래서 맨 위에다가는 리스트에서 문제를 직접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는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서 이걸 가지고 오는 거죠.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인가? 일본 수도는 어디인가? 중국 수도는 어디인가? 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순서대로 가지고 오게 해야 되니까 리스트에서 리스트 안에 있는 어떤 항목을 가지고 오는데 위치 번호를 줘서 가지고 오는 거죠. 위치 번호를 줘서. 그래서 쭉 보면은 여기 뭐가 있나요? 항목 선택하기가 있네요. 선택하기. 위치 구하기는 말 그대로 위치를 구하는 거고 1, 2, 3, 4, 5, 9 순서를 구하는 거고요. 항목 선택하기는 위치 번호를 주면은 1번 주면은 맨 앞에 있는 거 가져오는 거고 2 주면은 두 번째 거 가져오는 거고 5를 주면은 다섯 번째 있는 걸 가져오는 거고 이거죠. 항목 선택하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위에다가는 우리가 리스트 중에서 나라에 대한 걸 넣어줘야 되죠. 퀴즈 네이션에 대한 리스트를 넣어줄 거고 위치 값은 인덱스 값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 값을 위치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리스트 전체 5개의 요소들 중에서 이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와서 첫 번째 항목으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칸 띄우고 수도는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인가, 뭐 베트남 수도는 어디인가, 태국 수도는 어디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함수 퀴즈 디스플레이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스타트 버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사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안 한 게 스타트 버튼은 했으니까 넥스트 버튼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넥스트 버튼. 자, 버튼 넥스트를 클릭하면 넥스트 버튼 넥스트를 클릭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클릭했을 때 맨 처음에 할 일은 자, 인덱스 값하고 그 전역 변수 5하고 비교해서 인덱스가 이제 그거보다 작으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뭔가 좀 손을 봐줘야 되겠죠. 뭔가 좀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인덱스하고 리스트의 크기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인덱스가 리스트의 크기보다 작으면 정상적으로 실행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초기화로 넘어가게, 맨 앞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우선 이렇게 해볼까요? 레이블의 번호, 레이블의 OX, 레이블 OX 부분을 그냥 텍스트, 자, 맨 앞에 있었던 초기 값을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마다 혹시나 나중에 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잠깐 보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 입력, 여기 박스 입력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박스 입력에서 텍스트 값을 비어있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안에 있는 걸 그냥 다 지워주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있는 걸 지금 다 지워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다 지워주는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값이 계속 남아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냥 다 지워주겠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인덱스랑 그 리스트의 크기랑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if문을 쓰면 되겠죠. 만약 뭐뭐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식으로 진행을 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두 개를 비교해주는 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비교해주는 거는 어디 있죠? 수학에 있죠. 수학에 보면은 여기 얘가 같다, 같지 않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작은지를 한번 비교를 해주겠습니다. 작은지를 어떤 거하고 인덱스 값하고 인덱스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인덱스 값하고 전역 변수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퀴즈 네이션이라는 요 전역 변수 안에 들어있는, 얘는 정확하게는 전역 변수라기보다는 리스트죠. 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크기, 개수를 세야 돼요. 길이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 5라는 값이 나오면 이 5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역 변수가 5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니까 전역 변수 인덱스에다가 1을 더해주고 함수로 퀴즈 디스플레이를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또 변수 지정하기에서 전역 변수 인덱스 값에다가 전역 변수 인덱스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이걸 가져가야겠죠. 전역 변수 인덱스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1을 더해서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넣고 이렇게 해서 1을 더한 다음에 인덱스에다 1을 더한 값을 인덱스에다가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함수를 또 호출해야 되겠죠. 함수 호출하기 위해서 퀴즈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저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얘는 정상적일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함수는 이렇게 좀 실행을 해주고요. 아니라면 자, 이게 아니란 얘기는 전역 변수 인덱스 값이 5가 되거나 혹은 5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5번 실행을 한 거예요. 퀴즈를 5번 푼 거니까 5번 중에서 몇 개를 맞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화면에 보여줄 겁니다. 자, 5개 중에서 몇 개가 맞았는지 화면에 보여주고 종료를 시킬 거예요. 자, 5개 중에 몇 개가 맞았는지 이제 확인시켜 줄 건데, 여기 알림, 네, 알림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컴포넌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그 내용들이 쭉 뜰 거예요. 자, 여기서 메시지 창 보기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메시지 창 보이기. 자, 알림원에서 우리가 메시지 창, 이제 팝업 창을 띄울 거예요. 팝업 창을 띄울 거기 때문에 메시지 창인데 얘를 띄워가지고 이제 정답 몇 개 맞았습니다. 이걸 이제 화면에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메시지로. 자, 메시지 창 보이기, 메시지에다가 뭘 집어넣어 줄 거냐? 정답 개수는 몇 개입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에서 맨 위에다가 정답 개수는 자, 여기 그 다음에 정답 개수가 어딨죠? 지금은 좀 부족하네요. yes count 이걸 가지고 오면 되죠. yes count 값을 가지고 올 거고요. yes count 값을 가지고 와서 정답 개수에다가 집어넣어 줄 거. 정답 개수는 3개입니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하나 더 아래쪽에다가 몇 개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 3개가 묶여가지고 한 줄 하나의 텍스트로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 거를 한 줄로 합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 하는 거죠. 이렇게 뜨게 하는 거고, 나머지 아래쪽에 제목하고 버튼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걸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제목은 제목이니까 퀴즈 결과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퀴즈의 결과. 자, 그리고 버튼 텍스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확인, 이거 넣어주면 되겠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아닌 경우 호출해서 알림창이 뜨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있던 값이 그대로 잘못된 값이 남아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레이블 문제하고 레이블 번호에다가 지금 5번이 다 종료가 된 거잖아요. 5번이 다 종료가 됐으니까 초기화를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초기화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레이블 문제 지정하기, 여기 레이블 문제에 대한 텍스트를 그냥 문제라고만 써주면 되죠. 처음에 있었던 거 문제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한 번 더 레이블 번호에 대한 거를, 자, 번호는 문제,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얘도 그냥 문제라고만 해놓죠. 처음에 있었던 거랑 똑같이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버튼 넥스트에 대한 것까지 다 만들어주죠. 마지막으로 지금 남은 게 스타트하고 넥스트 했으니까 엔터만 지금 남았죠. 엔터만 아직 안 했습니다. 버튼 엔터. 자, 버튼 엔터에 대한 부분. 버튼 엔터를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냐.
얘를 클릭했을 때 정답을 맞춰보고 정답이 맞았으면은 그만큼 yes 카운트를 올려주면 되겠죠. yes 카운트를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터를 눌렀을 때 우리가 리스트에서 이제 정확한 위치에 있는 어떤 값을 가지고 와서 지역 변수에다가 좀 저장을 해놓고 이 변수 값을 계속 비교하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변수에 보면은 지역 변수 만들기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지역 변수 이름은 my answer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my answer 라고 변수값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제 답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아까 봤죠? 리스트 항목 선택하기 위치 값에 따라서 어떤 리스트에 있는 그 위치 값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와야 되죠? 위에서 물어본 거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여기 보면은 퀴즈 네이션 국가를 보여주면서 수도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답은 퀴즈 캐피탈이겠죠. 퀴즈 캐피탈에 대한 거를 가지고 와서 자, 퀴즈 캐피탈에 대한 걸 가지고 오는데 어디에 있는 걸 가지고 오냐 그러면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얘네 둘로부터 이제 정확한 답을 찾은 다음에 그걸 지금 my answer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저장을 해 놨고 이제 이게 정답이니까 정답하고 내가 박스에 입력한 값하고 같은지를 비교해야 되겠죠. 자, 같은지 비교하기 위한 거는 if 실행 아니라면 해서 if else 구문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텍스트 비교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비교하기는 여기 텍스트 비교하기가 있어요. 얘는 숫자 비교하기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텍스트 비교하기를 가지고 와서 두 개가 같은지를 찾는 거죠. 두 개가 같은지를 찾을 건데 뭐랑 뭐를 찾을 거냐 그러면 my answer하고 그렇죠. my answer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집어넣은 값이 여기 버튼 박스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데죠. 여기에 내가 집어넣은 값이에요. 여기에 내가 집어넣은 텍스트 값. 이 두 개가 같다면 이게 같다면은 이제 yes count 값을 1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yes count를 1 올려줄 겁니다. 전역 변수에 보면 지정하기 자, yes count 값을 이전에 있던 yes count 값에서 가져오기 yes count 값에서 1을 더해서 집어넣어 주면 되죠. 1을 더해서 더하기 이렇게 해주고 1 이렇게 해주면 되네요. 자, yes count 값을 1만큼 증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맞았으니까 이제 5라는 표시를 화면에 보여주면 되겠죠. 레이블 OX에다가 여기에서 배경색이 아니라 텍스트 자리에다가 맞았다라는 표시로 대문자 5를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맞았다는 표시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니라면 틀렸다는 얘기죠. 틀렸으면은 X를 표시해 주면 되죠. 얘를 복사해 가지고 그냥 5가 아니라 X를 표시해 주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틀렸을 때는 당연히 yes count가 올라가지 않겠죠. yes count는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자, 맞았든 틀렸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레이블 다 된 다음에요. 자, 다 된 다음에 뭐 다 끝난 것 같네요. 보니까 더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잘 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고 혹시 잘 안 되면은 뭐또 다시 하면 될 거니까요. 자, 퀴즈.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시작이 될 거고요. 자, 문제 1. 1번 문제 잘 나왔죠.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인가? 그러면 서울. 이렇게 써주면 되죠. 서울. 써주고 엔터 눌러주면 맞았으면은 여기 O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주면은 다음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엔터를 눌렀을 때 맞았는지 표시하고 바로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쳐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고쳐보셔도 괜찮은데 얘가 그대로 화면에 남아있으면서 어떻게 천천히 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좀 보고 싶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뒀습니다. 넥스트. 문제 2번 바뀌었죠. 일본 수도는 어디인가? 일본 수도를 한번 틀려볼까요? 나고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엔터 눌렀더니 틀렸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틀렸습니다. 틀렸고 넥스트 누르면 세 번째 문제. 중국의 수도는 어디인가? 베이징 이렇게 써보고요. 엔터 눌렀더니 5가 나왔죠. 넥스트 누르고 베트남 수도는 하노이 이렇게 해보고요. 역시 5 나왔습니다. 넥스트. 태국 수도는 방콕 써볼까요? 엔터 누르면 5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를게요. 이제 천천히 보세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문제가 5개였죠. 지금까지 5문제를 풀었고 실제로 나라도 5개, 수도도 5개였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는 순간 이제 뒤에서 조금 가려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그러면은 이제 버튼 넥스트를 클릭하는 순간 더 이상 전역 변수 인덱스의 값이 그 5보다 작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5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음 문제를 호출하지 않고 얘가 초기화가 될 거고 그러면서 알림창을 띄울 거예요.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림창이 뜨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알림창을 만들면서 이거를 좀 볼까요? 버튼 넥스트 누를 때 이렇게 알림창이 뜨는 거죠. 이렇게 알림창이 뜨면서 메시지가 보일 거고 정답 개수는 이거는 개수를 제가 잘못 썼네요. I인데 여의를 썼네요. 정답 개수는 아까 한 문제 틀렸으니까 4개입니다. 나올 거고 제목은 퀴즈 결과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텍스트가 확인 여기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제 팝업창이 뜹니다. 이거 확인 누르시면 이제 얘가 닫히는 거죠. 이렇게 닫히면서 다시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이제 리스트라는 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이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국가 수도 퀴즈 만드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 이제 4개씩만 집어넣어 가지고 데이터 개수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을 건데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늘 이걸 다루기는 어렵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인터넷에서 앱 인벤터의 리스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쪽에 CSV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저장할 때 그냥 엑셀 형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보시면은 CSV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얘는 그러면 하나하나의 그런 그 셀 안에 담겨 있는 값들이 콤마로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저장이 되는 그 포맷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엑셀로 들어가 있는 걸 CSV로 만들 수도 있고 CSV로 되어 있는 걸 엑셀로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이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CSV로 바꿀 수도 있고 CSV로 되어 있는 거를 리스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요거를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심화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업그레이드가 뭐 사실 우리가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에다가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 사진을 한번 넣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나라와 수도를 맞추는 퀴즈잖아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하나 이제 인터넷에서 적당한 걸 검색해서 집어넣어서 좀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기 적당한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픽사베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월드맵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적당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지고 다운을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요거를 다운을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다운을 받고요. 이제 무료 다운 받을 수 있고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약간의 좀 절차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계정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고요. 다운이 금방 되죠. 다 됐으면은 다운 받아진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따로 뭐 건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자이너 탭으로 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다가 사진을 넣는 게 좋을까요? 보시면은 국가 수도 퀴즈 문제 있고 이렇게 쭉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 요 정도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흰 부분으로 이제 문제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요 사이 정도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으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넣었어요.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위치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위치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얘는 이제 코드를 직접 우리가 짜고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쉽죠. 그냥 이미지 한 다음에 여기 높이하고 너비를 어떻게 할까요? 높이하고 너비를 그냥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버리면은 얘가 지금 가득 차버리기는 해요. 가득 차버리기는 해서 이렇게 돼서 화면이 이렇게 좀 가득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높이는 그냥 자동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높이는 자동으로. 자, 그리고 사진에다가 우리가 방금 받은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사진을 올리게 하고요. 파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 사진이 쭉 올라갈 거고 이 사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맞춰져서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는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잘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가로를 가득 채워주는 거고 여기 맞춰서 높이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죠. 즉 가로 세로의 비가 적절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한쪽만
너비가 꽉 차게 해주면은 위아래는 거기 맞춰져 가지고 똑같은 비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겠죠. 그럼 훨씬 좀 보기 좋은 이런 앱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그림들이나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함부로 아무거나 이제 올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하게 됐을 때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이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들 때문에 좀 꺼려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여러분들 굳이 뭐 저작권에 걱정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만들어 보시는 것들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진들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스타트 버튼 눌러서 문제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 지금 틀렸다는 게 아마 이거 누르면서 앞에다가 스페이스 같은 게 하나가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수도를 서울이라고 했는데 제가 서울이라고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썼거든요. 잘못 썼네요. 예. 이렇게 집어넣고 다음으로 쭉 넘어가면서 퀴즈들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 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 핵심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 우리가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리스트는 여러 값을 모아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다양한 자료형을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는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배열은 수치 계산에 적합하고 리스트는 데이터의 추가, 삭제 등을 사용할 때 적합합니다.